정책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극우 정치 쪽에서는 사실 뭐 이 성평등, 양성평등, 젠더 이런 단어까지도 이런 이제 정치적 수단으로 매우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고 그 당에서건 뭐 어떤 지역사회에서건 이런 모임들이나 토론회, 교육 이런 것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 정치가 바라는 공동체의 복원이나 민주주의 회복 이런 것들이 성평등 실현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하신 유영경 전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했는데 저도 안 좋습니다. 역차별인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번에 성평등 가족부로 일순간에 바꿔버린 거는 역사 이래 24년 걸렸다고 했죠. 그게 만약에 대통령이 힘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을 떼내 만에부터 양성평등부로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서로 다른 이념은 아니라는 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에 성평등 가족부로 10월 1일 날 출범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사회적으로 어떤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견이 있었어도 안 했겠지만 이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성평등부로 바꿔준 거에 대해서 사실 여성계는 조금 그 이제 고무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안 배경은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보다도 정치 언저리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성차별은 앞에서 교육에서 매우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지금 우리 사회의 성차별, 성평등을 얘기했을 때 뭐가 불편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좀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근데 직접적 차별에는 이런 인구격차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까 성평등 지수 계속 얘기를 했었었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어쩌면 임금차별 또는 직무배제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직장 내의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할 건데 이런 얘기 할 때는 사실 부담도 없고 그리고 불편한 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지표로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뭐 급여가 뭐 63% 차이가 나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불편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간접적 차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건 서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거는 제도나 이런 것들로 그래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50년 동안 이 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나 선생님들이나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만 간접적 차별이 이게 왜 문제가 돼야 된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조금 감당하기도 조금 어렵고 실제로 피부도 안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제가 뒤에서 그래서 요 차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그 발제문에는 조금 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임금격차 아까 얘기했죠. 여전히 한국의 그 이런 경제활동 참여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별로 불편하게 생각들도 안 하시고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 그리고 요거 교육 때 다 말씀하셨었던 거 요거 여전히 희한하게 한 10년, 20년 정도 통계치를 쫙 보면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의료계 그동안 여자 의사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료계, 판사, 검사 이런 쪽에 여성들이 진짜 많이 진출을 하죠. 교사는 이미 여초현상, 여성들이 더 많아서 남성 할당을 둘 정도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의회, 네, 정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어디가 우리도 국회의원 뽑을 때 시험 봐서 뽑으면 여성들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기회나 뭐 조건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결과에 있어서도 평등을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기는 한데 정치는 여전히 제도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사회에 그 차지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띄게 저는 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은 조금 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평등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나와 있는 통계들이에요. 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들이고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면 가해자의 다수는 남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통계는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어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살인사건이나 여기에서는 남성들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로 봤었을 때만 했을 때에는 여성들의 불평등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통계치들 이런 것들은 나와 있다.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차별인 거예요. 구조적이지 않고서야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 차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이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전체에게는 영향을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장면들 너무 많죠. 60, 70년대 그때는 기회가 사실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70대, 80대 그 어머님들 얘기는 자기 못 배운 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때에는 뭐 이런 여성이 배워도 쓸데가 없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큰아들 가르치는데 온 가족이 다 경제적으로 쏟아붓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안내양 그때도 안내양이라고 했나요? 안내양 뭐 식모 이런 그 여성의 직종들이 조금 많았던 게 그게 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은 그 아실 것 같고 이 성비 차이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어요. 113대 100 여기에서 조금 107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는 있어서 요런 이제 그 문화나 관념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남성들의 부양의 의무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경제활동의 격차라든가 임금의 격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통계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역할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그 우리나라도 70년대 TV가 보급된 이후에는 미디어가 이런 걸 많이 사실은 그 접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원래도 있었었던 관행들이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어쩌면 이게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이런 이제 그 미디어가 실제로는 차별한다거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드라마 속에서 캐릭터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언제나 뭐 가사 일을 하고 있다거나 직업이 가정부로 많이 나온다거나 남성들은 번듯한 회사의 회장님이거나 사장님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미디어가 우리 그 의식 중에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경영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여성들은 집에서 경영하는 남성들을 내조해야 되고 이런 관념들을 퍼뜨려 왔다 이런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 캐릭터는 언제나 뭔가 결핍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훌륭한 여성들이 나오기도 해요. TV에서 언제 나와요? 훌륭한 어머니, 아들을 잘 키워낸 어머니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성들이 많이 미디어에서는 재현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미디어의 성차별 중에서 이 성적 대상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서학구의 민주당원님들은 만나면 외모 얘기하지 말자고 그 이제 유영경 전 의원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전시하고 평가하는 거 이게 계속 미디어가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어떤 여성 리더들에 대한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이런 드라마의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것들은 저희가 여성단체가 20년 동안 이런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주로 많이 보는 거죠? 이거 제발 키스할 때 벽수 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 드라마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남성성의 상징처럼 된 거예요.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라고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 다 폭력입니다. 아까 교육할 때 다 얘기한 거라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미디어가 전파했었던 이 폭력의 역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데서 진짜 많아요. 어머니들 나오면은 며느리에게 이런 거 남편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꾸지람하고 이런 것들 진짜 익숙한 장면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왔었을 때 아들한테 밥 안 차려주면 잔소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미디어가 유포하는 진짜 성차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광고에서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홈쇼핑 이거 익숙하게 보는 거죠. 이거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이때 외계통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여성이 이걸 밥을 갖다 주는 건데 이게 어떤 외국에서 실제로 방영됐던 광고라고 그러네요. 이게 넥타이 광고래요. 그래서 남성성을 조금 과시하고 이런 걸로 넥타이 광고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아왔던 광고에서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한 마을에서 이제 여성들은 매번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유포되는지를 연구한 이제 저서인데요. 여기에 어느 마을에 73년도에 TV가 들어오면서 이 TV를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남자들은 수상이 되는 것만 늘 수상이나 이런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만 집에서 TV로 보게 되고 여자들은 설거지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는 건 남자의 일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여자의 일 이렇게 이제 사회화가 되어 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영지의 가사예요. 영지가 다 아시나요 혹시? 네. 아시죠? 등치가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죄송합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대중가요에 있었었던 사랑의 어떤 형태라고 보면은 가녀리고 이런 여성과 또 이게 듬직하고 이런 남성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고 그러면 영지는 그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큰 남자와 가녀린 여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 영지의 가사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반대돼서 나오는 이 가사가 있는 거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조건을 어쨌든 비하하거나 가소평가하지 말라라는 이런 가사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지금 여기가 드라마를 만든 여자들 PD들이에요. PD들 보통 PD라고 그러면 이제 남성들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방송가에는 이미 여자 감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PD들이 이제 탄생시킨 드라마들이 이제 여성들이 주로 주인공이거나 이런 것들 드라마 많이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마인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중에서는 이혼 변호사 여성 변호사 둘이 자신의 이혼을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드라마 있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극히 드물었고 이런 일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성들이 투톱으로 뭐 주인공을 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제 있어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여자들도 가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변해서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그동안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여성들은 맨날 죽으나 사나 성교육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데 사실은 20년, 30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저는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아까 의원님들이 그거는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해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교육들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민주당에서도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백델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 영화에서 자체 심의를 하기도 해요.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이제 그 여성 캐릭터가 몇 명이 등장하느냐, 뭐 영화 속에서 대화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심의들을 거쳐서 나오는 영화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다양성, 포용 이런 것들 많이 알죠? 이제 인종이나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성주류화나 그 ESG나 DEI 뭐 이런 그 방침들을 계속해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 또는 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계속 그 이제 실현해 보려고 하는 이런 지침들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책 환경은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우리나라 법도 95년도에 성발전 기본법이 사실은 모태가 되었어요.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뀔 때 성평등 기본법이냐 양성평등 기본법이냐 국회에서 무진장 싸우다가 결국 보수 쪽 의원님들이 이겨서 양성평등 그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네네 이런 거 이름 하나 할 때도 사실은 그 한국 사회가 많이 진통을 겪기는 합니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실제로 정책에서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성평등 실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가 이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이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재명 국정과제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그 차별 개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도의 개선들 이런 거 아이 키우고 출산 여기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123대 국정과제에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성평등 가족부 10월 2일 날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불편한 얘기들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신념 이런 양가적인 차별주의를 갖고 있다고 보통 그 얘기를 해요. 그 학자들 그 연구에서도. 그래서 원자무적 차별주의는 친밀감과 의존성이 조금 더 강하고 그 적대적인 성차별주의는 권력 경쟁에 기반한 적대주의 여기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친밀한 관계에서 어머니 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강한 모성애 뭐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뭐 교육의 어머니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그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들은 온전히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일에 매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온정적 차별주의도 여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뭐 그 이런 태도를 갖고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이런 인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여성들이 조금만 더 그 이제 뭔가 조금 더 높은 자리, 권력에서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할 때 불편하죠. 아 여성들 이만하면 됐는데 왜 자꾸 할당이니 뭐니 해가면서 자꾸 자기 그 뭐 넘어갈 거 이런 거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이 갖는 것도 내 가족, 딸,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순하고 집에서
밖에서는 뭐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하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 여성차별이나 이런 얘기할 때 나쁜 소리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밖에서 조금만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양가적 감정으로 사실은 표현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저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일단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와요. 소방관 업무에서 여성을 배려해서 운전 업무에서 제외했다라든지. 그런데 여성은 제외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운전 업무 하고 싶었는데 남성 소방관들이 아니 여자라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배려 차원에서 한 거야. 이런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여성들 숙직에서 한때 제외됐었던 적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하니까 여성들이 밤에 숙직하면 어때요? 계속 그래서 숙직에서 배제하면 될까요? 배려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배려해준 거죠, 여성들을. 그런데 막상 사회적으로 보면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을 숙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조금 더 뭔가 여기서 필요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하는 걸 가로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러면 숙직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숙직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모범 답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제도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배려하고 차별이라고 하는 거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고 남성은 언제나 가해자일까요?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예전에 방송에도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이 발언 때문에 사실 남성분들이 기분도 상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범죄나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이거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권력의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일 뿐인 거고, 이게 그래서 상호성과 맥락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래서 남성들은 모든 남성들을 피해자로 생각하느냐? 페미니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서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도 간간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부부간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피해로 수렴하기보다는 어떤 상호성과 맥락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술자리에서 여성의 몸만 손만 대도 성폭력일까? 아니면 내가 이 얘기 했는데 이게 너무나 불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요? 딸과 아내, 가족들 외에는 어떤 여성과도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거 나왔었죠? 아니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저 선마을에 가면은 이제 교사가 별로 없으니까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거 크게 나왔어요. 선마을 위험하니까 여자 교사들 안 보내면 되겠죠? 아이 끄떡끄떡 진짜. 안 보내면 되겠 안 됩니다. 여자 교사가 선마을에 가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편한 지점과 오해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인데 배려와 차별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우리가 잘 판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도 모든 가부장제의 문화를 50년 동안 받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답은 명쾌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모자란 발제는 이제 토론자님들께서 다 채워주시긴 할 건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신용환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행사 때만 참여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수시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는 없네요.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 강화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한국사회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개인들의 노력 개인들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도 장착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성평등에 대해서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성평등의 어쨌든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우리 도당위원장님 계시지만 도당위원장님 차순의 그 여성위원장님 이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들 많이 그 해주시면 저희가 또 제도적 지원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또 정당 차원에서도 많이 뭐 제안도 하고 이러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실제로는 성평등이라는 거 그리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발제가 끝나고 이거를 스크린을 올리고 토론자 선생님들이 앞에 배석하시면 우리 차순애 자장님의 진행하에 토론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준비 시간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놓고 이것도 씌워야 되겠네. 왔으면 써야 되는데 언제 달라고 시작을 이 가짜 아니지. 그럼 토론자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좌장의 차순애 좌장님이시고요. 네, 토론자의 포유앤미 대표 우연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의 세종여성플라자 대표 홍만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충청북도 전도위원 이수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충북여성인권 늘봄상담소에서 김미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은성 대표님이 통계나 미디어로 살펴보지 못한
성차별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정당 내 차별과 경험에 대해 홍만희 세종 여성 프라자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치 현실이 사실 아까 우리 교육 중에도 그리고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대표성이 과소대표되어 있다. 국회에 80%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왜 그곳에는 남성만 많아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 공통의 지금 문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고 정치적 대표성과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공통된 목표를, 지향점을 모두 공유하고 계셔서 이렇게 우리 서원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옆 동네 세종에서 달려왔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정당 내 차별 경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차별 경험을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정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이 성별화되어 있길래 그렇게 국회에 80%가 남성으로 채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만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했고, 또 민주당 지방자치발전소에서도 여성 정치인 대상 어떤 실태 조사를 해서 연구해 놓으신 것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 기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여성과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여성 정치인들에게 장벽이 있다고 하는지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평등한 사회 또 성평등한 정치를 하려면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성과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여성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정치는 남성들이 대부분 관심 있고 잘 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촛불 또는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도 광장에 어떤 민심이 반영된 것인데, 여러분들 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정치적 야망이 없다라는 편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어떤 그 논의의 테이블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 그 두 글자가 매우 우리 삶에 유용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그 권위적인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 또 위계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는 여성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 본연의 뜻풀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나은 곳이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돌보고 이런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정치적 야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잘 살게, 소외된 것 없게 하는 것이 정치예요. 당신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별에 대한 차이가 없이 조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성은 정치적 야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위 오염된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공동체를 돌보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성은 정치할 자격이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두 분 뭐 발제와 또 교육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셨겠지만 여성들은 늘 조력하는 위치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보여줄 기회도 많지 않고 그게 겸양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지역에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많은 남성이 오면 그 전체 구성원이 저분이 대표를 하셔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공간 안에 그런 나이 든 남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그렇게 보조적인 위치에 자꾸 지워지게 하는 이런 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침체되고 정치 참여하는 그 대표성이 낮아진다면 이런 성평등 정책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무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민주주의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그 편견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성 할당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언제까지 여성 할당제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왜 여성 할당제가 시작이 됐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우리 당은 이 여성 할당제를 잘 해서 우리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충분히 당에서 해주지 않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당제 문제를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할당제를 하는 거는 어느 한쪽이 너무 적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제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유엔에서 전 국가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당제, 뭐 육아휴직, 뭐 여성 고용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하는 것들이 차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 법 제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이 할당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어땠냐면 그 여성들이 갔던 자리에 남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할당제를 통해서 가는 여성들은 여성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체가 고르게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견들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하고 도전을 하면 어떤 장벽들을 마주하는가, 이것들이 이제 그런 연구들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인터뷰한 것들인데요. 먼저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보면 5개 정당 여성 당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정도가 성차별을 경험했다,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성차별을 한단 말이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나 앞서 두 분의 말씀에 참 많은 그 함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 입고 국회에 등단했을 때 패션쇼 하러 다니냐, 여기 술집이냐, 그 옷 입고 술집에 하나 가라, 이런 댓글들로 여성 의원들을 굉장히 모욕한다거나, 또 용해인 의원이 국회 토론장에서 그 토론을 할 때 임신 4개월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캡처해서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 희롱을 하면서 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듣지 않고,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그 강사분의 말씀처럼 외모를 어떻게 하고 있냐, 배가 나왔냐, 치마를 입었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치에서 여성 폭력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당에서 무엇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에게서는 특별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안전을 보장해달라. 왜냐면 머리를 짧게 깎은 커트머리만 했다는 이유로도 너 페미니스트냐 하고 공격을 하는 사회에서 그 20대 여성 정치인들이 성평등에 대한 의제들을 얘기할 때 그런 공격들을 당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여성들만 겪고 있는 그런 장애다라고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이나 댓글을 통한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우리 그 OECD 그 여성 경제력 그 성별 임금 격차 나는 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리천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낮은 부분들 이것들이 정치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고 그 인맥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들의 동창과 지역사회 인맥들과 여성들의 인맥은 또 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정당에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정치인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정당이 그거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30%를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정안이 나왔냐면 우리가 30%는 다 못하니까 30% 하면 얼마, 20%에서 10% 하면 얼마, 10%에서 0% 하면 얼마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주자라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 30%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점점 낮추어서 10% 미만으로만 해도 보조금 조금이라도 받도록 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것들을 보고 여성 단체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측면인데요. 이것도 조사가 참 재밌는 게 자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자녀 갖고 있는 남성에 비해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데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자녀가 있는 남성이 출마 가능성이 더 높대요. 그러면 이 출마하고자 하는 남성은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정치를 하는 거고 여성은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출생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가 망할 것처럼 저출생의 문제를 다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저출생의 문제는 성평등이 달성이 되면 저출생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실험이 다 끝났고 각종 제도나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서 그것을 이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남녀 동수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은 남녀 동수로 둬야 된다라고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것도 1999년에. 그리고 캐나다의 저스틴 그 총리가 2015년에 장관 그 내각을 남녀 동수로 구성을 합니다. 15명.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여성을 많이 기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총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2015년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서원구에서 이런 유의미한 토론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지역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또 모델이 되어서 다른 이웃 도시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만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겪은 차별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우연주 포유엠미 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 힘쓰는 태교 전문기업 포유인미의 대표 우연주라고 합니다. 제가 요 토론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88년생이에요. 그래서 88년생에 제가 6남매 중에 딸 5의 아들 하나거든요. 그중에 넷째로 자랐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 차별이라는 건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게 여성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구나라고 느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 여성 창업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세대에 속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다양한 이런 토론회라든지 뭔가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참여를 해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청년 내부에서도 그 청년이라는 세대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해요. 사회초년생과 이제 육아를 하는 청년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서로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제가 청년의 초입부터 이 지금 청년의 말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대 간의 좀 갈등과 배제를 좀 심화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이게 세대 안에서도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토론회 가봐도 조금 너무 보여주기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청년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이들, 대다수의 이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세대 간의 연결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까도 돌봄으로 인한 우리 성평등 가족부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돌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청년 소통 공감 토론회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딱 처음 듣고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사실 제가 여성가족부라는 말이 사실 불편했어요. 네, 이 돌봄이라는 걸 오히려 여성의 몫이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했는데 사실 성평등 가족부라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여성과 남성의 성 차별을 뭔가 한쪽으로 구부러진 쇠파이프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강한 힘을 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한쪽으로만 반대쪽으로만 힘을 가하면 W자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사실 여성이 돌봄을 많이 하는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임신출산 분야에서 9년째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그 9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그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같이 부부가 교육을 들어올 때와 지금은 또 달라요. 오히려 남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위치, 기회,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노력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좀 변화한 세대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평등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별 관행을 넘어서 좀 평등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규모로 사전에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대통령님께서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게 초석이 되어서 조금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성차별과 배제에 대해 이수계 전 도의원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 도의원 이수계입니다. 네, 저는 이 토론의 제안을 받고 정치권 내에서의 성평등의 현 주소는 어떤지 제가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을 했고요. 18년도에 제1선거구, 지금 2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의회에 들어가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정당이나 제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성 의원님들한테 들었었던 얘기들을 포함을 해서 개인의 경험과 우리 동료 여성 의원님들의 경험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주제 발제자 포함 유영경 의원님께서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아마도 이제 여성단체 행사에 오셔서 지금은 여성상위 시대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운운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기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각기 다른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나 위치, 상황 등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차별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차별을 받아들이는 기준도 성별에 따라서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주류화 정책은 성주류화의 방식으로 성별 통계나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평등 문화 형성을 위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관점으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대중 정부의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기점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주도의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윤 정부에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가부를 배제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오히려 우리 정책이 상당히 뒤로 많이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서원지역 여성위원회에서 서원지역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성차별 인식 개선과 토론회에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 내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남성들의 공감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 내 여성 비율은 저조하여 과소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좀 전에 발제하신 세종의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김지영 교수는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누적된 차별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 주민의 권력에 의임받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 의원들은 상당한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의회 내 여성의 저조한 비율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을 대표하기에 상당히 낮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60명, 지역구 당선인만 따져보면 254명 중 36명, 14.7%에 그칩니다. 충북도 의원 35명 중 5명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14.2%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성격차의 주요한 원인은 대표성과 경제활동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광주광역시 의회는 여성 의원 비율이 43.5%입니다. 광주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그냥 당선되다시피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비율이 많으냐? 광주에서 사실 여성들이 공천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었죠. 거기에서 여성 전략 특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래서 우리가 제도와 그 정당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가능함을 이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암암리의 여성들은 배제됩니다.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하지만 선수,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에 따라서 선수가 동일한 경우는 능력과 상관없이 남성 의원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 의원님은 정말 의정 활동도 되게 못하시는데 정말 그 전문위원들이 써주는 것도 읽지 못하시는 분이 자리만 탐하십니다. 꼭 의장단에 꼭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거나 극성맞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성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 상임위원장인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동료 의원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었던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남성들은 형님 문화, 형님과 아우라는 호칭으로 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는 의도하지 않은 여성 소외를 발생시킵니다. 자신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형님입니다. 정당도 관점도 사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친밀감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전날 치열하게 싸웠다 하더라도 다음날 바로 형님, 아우로 서로가 아주 친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그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제에 대해서도 형님, 아우로 다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나이도 어린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막말을 해서 정말 상처받는 여성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 의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과연 내가 남성이었더라도 저 의원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여성 의원들 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욕설과 폭력과 막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여성들이 남성들과 싸웠다라고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같은 정당 안에서 또 싸웠다라고 할까봐 대부분 참는 건 여성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참습니다. 심지어는 동료 의원께서 전문위원실의 공무원에게 아줌마니 이모니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걸 자기가 농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희롱이라는 걸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 의회 내의 음주와 담배 문화는 여성 정치인을 소외시킵니다. 그들은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장인께서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는 평생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다. 술 안 마시는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을 합니다. 1차 만찬 이후에 2차, 3차는 술을 못 마시니까 당연히 못 가죠. 2차, 3차에 갔던 분들은 엄청 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여성들은 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335 모여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은밀한 대화는 참석하지 않은 이가 느끼기에는 은밀한 대화이거든요. 그들 간에 끈끈한 연대를 만드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남성들의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인맥 활용법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동문이나 종친, 동양이라는 요소는 무조건 돕고 결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의회 내에서도 인맥 활용법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불합리한 태도나 문제 행동도 선후배라는 이유로 덮어줍니다. 제가 우리 이광희 의원님과 함께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이광희 의원님이 고향이 서울이세요. 영등포 시장에서 어머님이 이제 영업을 하셨다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청주에서 국회의원까지 되셨어요. 예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성차별입니다. 평소에 성평등 의식이 강하다고 맨날 성인지관점 성평등 하시던 의원님들이 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동 발의했던 분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그 암암리에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형 동생 하면서 그거를 반대하기로 약속을 했었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 정당의 여성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본회의장에 나가서 성평등 조례 반대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정말 성평등 의식이 있는 여성이 더구나 비례대표는 그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간 거거든요. 반드시 공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통감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성폭력 문제는 정당과 행정기관 특히 의회 내에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동료 의원에게 지금 성희롱입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치권의 낮은 인식은 그 사안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만 조용히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듣는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성폭력은 비일비재하지만 문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투 때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거기 피해자들의 지지 선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원들 당신들이 성희롱 당한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걸려들어서 한 의원님이 회식하다가 남성 의원으로부터 들은 언어 성희롱 문제를 얘기했다가 두고두고 지역의 기자, 주민들로부터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2차, 3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곳에 여성의 자리가 위태함을 여성계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의회 내에서의 문제들은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된다. 공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당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확인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반복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에서의 성차별 경험에 대해 김미경 충북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상담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치와 사회복지 최종 공동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차별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해 반드시 말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유영경 의원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좀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한데요. 거기에 빠진 한 조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매매 문제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의료 지원, 전문 심리 상담,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은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라는 점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 거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구조에서 남성은 구매자, 여성은 판매자의 위치에 놓이는 관계 속에서 여성의 성은 대상화가 되고 성적 권력은 비대칭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에는 빈곤과 결핍,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기 학대 및 방임 등 구조적 어려움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성매매가 단순히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구조적 강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매매는 반복적인 성적 착취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 기준과 국내 법률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역시 성매매를 가정폭력, 성폭력과 함께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폭력일 뿐만 아니라 성별 권력의 불균형과 구조적 차별이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발적인 일이 아니냐, 피해자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와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단지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태도를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차별을 직시하고 변화로 이끄는 감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민감하게 보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동시에 제도의 한계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엄과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가 맡은 분야는 오늘 사례에 이제 직장 내 조직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사례인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민원응대, 은행 창구, 안내 데스크 등에서 여성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성차별의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창구 고객 상담직은 여성 중심, 또 영업 관리직은 남성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데 여성들이 안내 행정 창구 업무에 몰리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대와 조직의 채용, 배치 관행이 만든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에 보도된 SRT 탑승객 오송역 강제 하차 사건처럼 여성 승무원에게는 반말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성 직원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것도 명백히 성차별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했고 같은 직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탑승객의 태도는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여성을 낮게 보는 권력 관계 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반말과 모욕적 인사를 사용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비하적 또 위협적인 언행으로 성차별적 언어폭력입니다. 직장 내에서 고객이 가하는 행위라도 회사는 성희롱 성차별적 상황을 간주하고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반말과 위협 또 남성에게 존대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언행이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당원이긴 한데 상당부예요.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적 토론을 마치고 질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주변에 좀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섭외를 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당원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원님들과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평등 실천의 현장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를 지금 다음에 또 공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소수의 관객이 저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자주 듣고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을 경청해 주신 당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안내 드릴게요. 저희 교육 이수 관련해서 이제 아까 사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지역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차별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식 일정을 마칠 거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앞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건 없었는데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광교님 중앙에서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겠습니까?